제 이름은 김현우입니다. 올해 73이고 제가 직접 손으로 지은 집에서 제 아들이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 집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살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제 아들 준호는 몰랐죠. 제가 가진 비장의 카드가 모든 걸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요. 상상해보세요. 벽돌 하나하나를 손수 쌓아 올려 만든 그 집. 건축 현장에서 40년 동안 일하며 뼈 빠지게 일해 마련한 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준호가 찾아와 말하더군요. 아버지, 이제 여기서 나가주셔야 해요. 아내 쪽 부모님이 지낼 데가 없어요. 그 말투는 어릴 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황 좀 이해해 주세요. 장인 장모님은 갈 데가 없어요. 근처 요양원에 계시면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잘 돌봐드린다는 그 말. 평생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허리를 휘게 일해서 준호를 대학까지 보낸 제가 그 아들에게 들은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쓸모없어진 오래된 가구를 치우듯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준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20년 전 도시 외곽에 땅을 사두었습니다. 이제 그 땅은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 때문에 금싸라기 땅이 되었죠. 게다가 은퇴한 후에도 제가 얼마나 알뜰히 모았는지 모릅니다. 매달 아껴둔 돈이 꽤 되는 저축 계좌도 있었죠. 그날 밤 수십 년을 함께했던 그 방에서 짐을 싸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조용히 물러서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그렇게 대우한 제 아들과 그 가족에게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게 했는지 똑똑히 알게 해주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땐 이미 중요한 몇 통의 전화를 마친 뒤였습니다. 아마 그 전화들이 어떤 것인지 그는 평생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무례는 참을 수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지요. 그리고 제 아들은 그 차이를 뼈저리게 알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의 제가 단지 늙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지려는 그런 존재가 되기까지 그 앞에는 수십 년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50년 전 저는 제 아내 지연과 함께 이 도시에 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었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지만 마음속엔 일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로 건설 현장에 취직했고 첫날부터 깨달았죠. 저는 평생을 벽돌 쌓는 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지연은 남의 빨래를 도와가며 생활비를 보탰고 저는 주말에도 개인 공사일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엔 달동네 허름한 집을 빌려 살았고 그 다음은 이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사는 게 목표였죠. 준호가 태어날 즈음 저는 이미 벽돌을 하나둘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며 말하곤 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아기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죠. 건설 현장에서 아침 5시에 일어나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그 뒤에는 이 집을 지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정리공사, 바닥 타일, 지붕까지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손은 마치 철처럼 단단했죠. 준호는 8살쯤 되어서부터는 공구를 가져다 주는 걸로 저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집은 언제 다 지어요? 네가 어른이 되면 이 집은 내 거다.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그렇게 약속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땐 저는 여전히 시멘트를 섞으며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월세나 공과금이 나와도 전 한마디 불평 없이 냈습니다.
저녁으론 라면만 먹어도 말이죠. 아이가 졸업할 땐 이 집에서 축하 파티도 열었습니다. 이웃, 동료들, 가족 모두를 초대했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이 좀 보세요. 노동자의 아들이 이제는 엔지니어가 됐어요. 지연은 준호가 2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일하고 와서 지연을 간호하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냈고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준호도 도움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밤새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그런 남편을 준호는 이제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겁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준호는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젊은이가 독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연도 아들도 없는 이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프로젝트 이야기,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겉보기엔 착한 여자 같았지만 어딘가 차가운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라면 틀림없겠지. 두 사람은 결혼했고 아이 둘도 낳았습니다. 제 손주들이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곳은 다시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뒷마당에 있는 작은 작업실에서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만들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매주 일요일이었는데 2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는 거의 오지 않게 됐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정도만 예외였죠. 그러다 결국은 제 아들이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갈 데가 없어서요. 제 가슴은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게 가족이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제가 조용히 준비해왔던 것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 말이죠. 이건 아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에 말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아들이 날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모든 것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버려진다는 느낌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천장을 썩히듯 아주 사소한 말들과 표정, 행동들이 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제게 웃으면서도 늘 무언가 거리감을 두는 말투였고 손주들의 생일에 선물을 사가면 굳이 이런 걸 사오셨어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절과 부담의 언어였습니다. 어느 해엔 손자 생일을 위해 직접 나무로 목마를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몇 줄을 정성 들여 만든 것이었죠. 아이는 기뻐서 소리를 질렀지만 수지는 말했습니다. 좀 너무 투박하네요. 우리 그냥 다른 장난감으로 놀자. 투박하다는 말은 망치로 손가락을 찍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처음엔 준호가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점점 침묵하게 되더니 결국은 아내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힘들게 뭔가 만드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필요한 건 다 사니까요. 그 말은 마치 당신은 쓸모없다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일요일 방문도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오후 늦게 오고 3시 전에 돌아가고 저는 가족을 위해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했지만 항상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먹어요 라는 수진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먹고 싶어 했지만 수진이 자꾸 떠나고 싶어 했을 뿐이었죠.
결국은 핑계를 대며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두통이 심해서요. 애들이 감기에 걸렸어요. 수진이 친정에 가야 해서요. 매번 다른 이유로 전화를 받으며 저는 기다림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실수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지금 없어요. 일하러 갔어요. 토요일 오후였는데 말이죠. 손주들이 저를 보고 뛰쳐나오자 수진은 급히 그들을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밖에 있으면 감기 걸려 한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서 있었고 그녀는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호에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한 마리 버려진 개처럼 느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수진에게 저는 남편의 아버지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준호가 왜 왔는지, 왜 그렇게 갔는지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없던 일처럼 넘겼습니다. 그 후로 명절은 형식적인 행사가 되었고 생일은 홀로 보내는 날이 되었죠. 70번째 생일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해 두었지만 밤 8시에야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못 가서 죄송해요. 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케이크를 자르고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실수했나 자문했습니다. 그토록 헌신했던 아들에게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이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장인 장모님이 여기에 살아야 하니까요. 가족도 아닌 이 집에 벽돌 하나 얹은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했죠. 아들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그리고 곧 아주 뼈아프게 알게 될 거라고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들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겁니다. 버림받음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지붕의 누수처럼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나무를 썩게 하고 결국은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준호가 결혼한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묘했습니다. 일요일 점심에 오면 수진은 늘 뭔가 이유를 대고 일찍 가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장 보러 가야 해서요. 혹은 아이들이 피곤해서요. 오늘은 일찍 가야겠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진은 아주 은근하게 저를 이 집에서 불청객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손주들의 생일에 선물을 챙겨가면 저는 매번 그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해 장난감을 고르고 옷을 사며 이 옷이 얼마나 잘 어울릴지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런 걸 사오실 필요 없어요.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부담과 거절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큰손자 생일을 위해 손수나무로 만든 목마를 선물했습니다. 몇 주 동안 뒷마당 작업실에서 정성껏 만들었고 페인트 칠도 직접 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좋아했지만 수진은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투박하네요. 얘야, 우리 다른 거 가지고 놀자. 투박하다는 그 단어는 마치 제 가슴을 쿡 찌르는 못 같았습니다. 준호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에 반응을 보이곤 했지만 점점 입을 다물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수진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굳이 뭘 만드시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건 우리가 다 사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의 노력은 더 이상 의미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요일의 방문은 점점 짧아졌고 음식도 늘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안 먹어요 라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먹었고 제가 만든 돈가스를 좋아했습니다. 다만 수진이 자꾸 시간을 줄이려 했을 뿐이죠. 그러다 결국 아예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두통이 있어서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요.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매주 다른 핑계가 날아왔고 전화는 짧아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저는 매주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했지만 기다림만이 제 식탁에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번은 제가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아닌 예상치 못한 불청객을 마주한 냉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고 날씨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준호는 없다고 했고 아이들은 저를 보고 기뻐하며 뛰어나왔지만 수진은 즉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들어가자. 밖에서 놀면 감기 걸려. 땀이 흐르는 여름이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로 밀어넣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오면 전해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망가진 느낌.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된 존재였다는 걸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픈 건 준호가 왜 제가 찾아갔는지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화를 걸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해 크리스마스는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며 함께 식사를 했겠지만 그날은 단 1시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약간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장모님 댁에도 가야 해서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장모님 댁에 저를 초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가족의 모임에 저를 포함시킨 적은 없었죠. 제 70번째 생일엔 하루 종일 문 앞을 지켜보다 결국엔 혼자 케이크를 잘라 먹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못 가서 죄송해요. 일이 좀 있어서요. 어떤 일인지, 왜 못 왔는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케이크를 먹으며 준호가 어린 시절 함께 집을 지었던 그 사진들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그리고 지금 세월이 흘러도 가족이라 믿었던 아들이 제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장인 장모님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따뜻하게 대했던 적 없는 그 장인 장모를 위해 말이죠. 하지만 제가 말했죠. 준호야, 네가 모르는 게 있어. 그리고 그건 네가 곧 알게 될 거야. 아주 뼈아프게 말이지. 네가 몰랐던 건 말이야. 아버지가 평생 벽돌만 쌓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나는 일하면서 아주 중요한 걸 배웠어. 돈은 땀만으로 버는 게 아니라 머리로도 버는 거라는 걸. 나는 대학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네가 갖지 못한 눈을 가졌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눈 말이야. 20년 전이었어. 아직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시절, 정부가 우리 도시와 수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건 늘 공사 현장에서 오가는 소문들이었어. 설계 도면을 보며 엔지니어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걸 들으면서 나는 알 수 있었지. 이건 헛된 계획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나는 도시 외곽으로 걸어 다녔어. 황무지였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 땅들. 나는 지도도 살펴보고 가격도 물어보고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 눈을 돌렸지. 대부분은 비웃었어. 현우야, 그런 땅은 가치도 없어. 물도 없고 전기도 없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어. 언젠간 저기가 금덩이가 된다는 걸. 그래서 2년 동안 옷도 새로 안 사고 가구도 안 바꾸고 외식 한 번 안 하고 오로지 저축만 했지. 지연은 그때 나에게 말했어. 당신 왜 이렇게 아끼기만 해? 나는 말했지. 당신 나만 믿어. 이건 우리 아들과 우리 노후를 위한 거야. 그리고 결국 3개의 땅을 샀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벌판이었지만 나는 확신했지. 그 땅의 서류는 내 방에 숨겨둔 금고에 넣어뒀어. 지연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이 아니라 언젠가 깜짝 선물처럼 주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지연은 그 비밀을 모른 채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이건 언젠가 준호에게 줄 내 인생의 선물이었으니까. 준호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도 말할까 고민했어. 하지만 좀 더 기다리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때 가서 주자고 생각했지. 그래야 기뻐할 테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 고속도로 사업이 확정되자 땅값은 하늘을 찔렀어. 몇 년 전부터 건설 회사들이 내게 전화를 해왔어. 김 선생님, 땅 파시죠? 아주 좋은 가격 드릴게요. 어떤 제안은 내 평생을 벌어도 못 모을 금액이었어. 나는 그때도 팔지 않았어. 나는 기다렸어.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 완벽한 순간이 네가 나를 집에서 쫓아내는 날일 줄은 몰랐지. 나는 기쁨의 선물이 아닌 교훈의 도구로 그걸 사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날 밤 금고를 열었어. 땅 소유권 증서, 은행 잔액, 기업들의 제안서. 나는 전혀 자랑스럽지 않았어. 오히려 슬펐지. 내 아들이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 그 돈은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기 위해 써야 했지. 그 다음 날부터 너는 갑자기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지. 몇 달 동안 한 번도 안 오더니 갑자기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아버지, 허리 아프지 않으세요? 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그 말투가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나는 금방 알았어. 수진도 웃으며 다가와 말했지.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혹시 장 봐드릴까요? 전에 내게 말을 걸 때는 늘 의무적인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너무나도 친절했어. 그리고 아이들도 물었지. 할아버지, 왜 엄마는 할아버지가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어린아이에게 그런 진실을 어떻게 말하겠니? 너희 아빠가 할아버지를 쫓아내는 거란다 라고 어떻게 말하겠니? 준호는 옆에서 대답했지. 할아버지는 이제 친구들 있는 곳에서 편히 지내실 거야. 친구들, 마치 유치원이라도 가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 주 동안 너희 가족은 나에게 선물도 가져오고 아이들 그림도 주고 갑작스레 애정이 넘쳐났지. 수지는 케이크를 사오고 너는 새 셔츠를 사왔다고 들뜬 얼굴로 말했지. 아버지 생각나서 샀어요. 너무 늦은 관심은 오히려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걸 너는 몰랐지. 목요일이 되었을 때 네가 여행용 가방을 하나 들고 왔지. 아버지, 짐 싸시라고요. 이 집을 떠나기 위해서. 그리고 말했지. 요양원에는 공간이 넓지 않아서 사진 몇 장이나 옷만 챙기세요.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저희가 알아서 보관할게요. 보관이라니. 그건 내가 평생 모은 가구들이고 내 손으로 만든 책장이고
지연과 함께 고른 식탁인데 그날 밤 나는 웃었어. 네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웃음이었지.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었어. 아무것도. 금요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어. 아침엔 은행에 가서 확인했지. 땅을 판 돈이 새 계좌에 정확히 들어왔는지. 숫자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혔어. 평생 꿈에도 그리지 못했던 액수였어. 내 인생 전체가 한 통장의 숫자로 정리된 느낌이었지.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걸 느꼈어. 오후에는 네가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지. 아버지, 내일이 큰 날이에요. 요양원 입소 날이니까요. 손주들은 날 꼭 껴안았어. 할아버지, 보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 사이에서 휘둘리는 존재일 뿐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 걱정하지 마렴. 할아버지는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 내 얼굴엔 안도감이 번졌어. 그럼요, 아버지.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매주? 지난 3년간 매달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다니. 위선이란 게 그렇게 쉽게 드러나는 거더라. 그날 밤 나는 아주 작은 가방 하나에 필요한 것만 넣었어. 하지만 그건 요양원에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었지. 나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으니까. 먼저 오랜만에 여동생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 수도권에 사는 그녀는 마지막 가족 모임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 영희야, 며칠만 내 집에 머물 수 있을까? 곧 자세히 얘기해 줄게. 조금 급해. 영희는 한마디 말도 묻지 않았어. 오빠, 당연히 오셔야지. 여긴 오빠 집이야.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 누군가 날 짐이 아니라 가족으로 여겨준다는 사실이 그토록 고마웠던 건 처음이었어. 토요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났어. 긴장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였지. 아침 7시 변호사정 변호사에게 전화했지. 오늘 실행합니다. 모든 준비가 됐죠? 네, 김 선생님. 모든 서류에 서명돼 있고 송금도 완료됐습니다. 10시 반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시 반, 네가 도착했지. 수진과 아이들도 함께였고 채는 나를 위해 가져온다는 짐도 실려 있었지. 너는 밝은 얼굴로 말했어. 아버지, 다 싸셨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 손주들을 바라보며 말했어. 얘들아, 할아버지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잊지 마. 넌 웃으며 말했지. 아버지, 너무 멀리 가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양원은 차로 20분 거리 있잖아요. 그 순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대화인지 생각했어. 내 아들이 날 쫓아내고선 멀지 않다며 안심시키고 있었으니까. 9시 반, 장인 장모가 이삿짐 트럭과 함께 도착했어. 로버트 씨는 마치 집 주인이라도 된 양 이삿짐 기사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지. 이 소파는 여기 두세요. 저 테이블은 창가 쪽에요. 너는 기사들에게 말했지. 아직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나가신 건 아니지만 짐은 미리 들여놔도 됩니다. 나는 거실 한켠 소파에 앉아 있었어. 거기서 지연이 마지막으로 앉아 나와 함께 차를 마시던 자리였지. 아버지, 갈 시간이네요. 너는 말했지. 그래, 가자꾸나. 나는 조용히 작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어. 마지막으로 집을 뒤돌아봤을 때 장모님은 벽에 못을 박아 액자를 걸고 있었어. 예전엔 거기 지연의 사진이 걸려 있었지. 잘 있어라 집아. 나는 낮게 중얼거렸지. 차 안에서 넌 평소보다 수다스러웠어. 아버지, 여긴 좋은 곳이에요.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식사도 맛있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요. 마치 리조트라도 소개하듯 말하더라. 요양원 비용은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연금에 제가 조금 보태면 충분해요. 보태준다니. 집에서 내쫓고선 요양원 비용을 조금 보태주겠다니. 너의 관대함이 가슴 아프더라. 요양원에 도착하자 그곳은 회색 건물이었고 작은 창문들과 시든 정원이 보였어. 브로셔에 있던 사진과는 전혀 달랐지. 간호사가 우리를 반기며 말했지. 김현우 어르신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상황은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상황. 마치 내가 병원에 실려온 사람처럼. 너는 간호사와 함께 입소 절차를 얘기하며 약 복용 시간과 병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어. 정확히 10시 30분. 김 선생님, 변호사 정입니다. 서류 전달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댁에 도착했을 겁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내 쪽으로 돌아섰지. 준호야, 내 아버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넌 걱정된 얼굴로 다가왔어.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기분이 아주 좋아. 나는 웃으며 말했지. 하지만 네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뭐가요? 네 아버지는 말이야,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때 네가 나를 진짜 처음 본 것처럼 쳐다보던 그 눈빛,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지금쯤이면 집에 도착했을 거야. 어떤 서류가 도착했는지 확인해보렴. 나는 조용히 말했어. 너는 얼굴이 얼어붙은 채 휴대폰을 꺼냈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지. 여보, 집에 서류 같은 거 도착했어. 누가 뭐 보냈대?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 응, 어떤 사람이 와서 서류를 두고 갔어. 겉봉투엔 아버님 이름이 적혀 있었어. 아직 열어보진 않았어. 열지 마. 나 지금 갈게. 너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고 나를 바라봤지.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가 뭘 했는지 이제 알 시간이야. 준호야.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 가서 확인해. 그리고 나서 다시 오든가 말든가 해라. 넌 차를 세차게 돌려 떠났지. 나는 그 회색 요양원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기다렸어.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 김 어르신 방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조금 더 여기 있을게요. 제 아들이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흘렀어. 정고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 첫 번째는 우리 집 옆집 사는 성재 씨였어. 형님, 지금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서류를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장인 장모는 이삿짐 다시 싸고 있던데요. 두 번째는 동네 후배 태수였어. 형님, 형수님이 울고 있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세 번째는 동네 슈퍼 주인분이셨어. 김 선생님, 무사하세요? 여기 난리가 났어요. 지금 동네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네가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지. 혼자였어. 수진도 아이들도 없이.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내가 보낸 서류들이 들려 있었어.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지. 아버지, 이게 전부 사실이에요. 첫 번째 서류는 내가 20년 전에 사둔 새 필지의 땅 소유권 증서였어. 두 번째는 그 땅들을 팔기로 한 계약서.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은행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장호 증명서였지. 그래, 준호야. 다 사실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지. 이 땅들, 이게 다 아버지 거였다고요. 이 금액이 진짜라고요. 지금 아버지 이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였어요.
너는 말끝이 떨리고 있었지. 그래, 네가 쫓아내려 한 이 늙은이가, 네가 무시한 이 아버지가 지금은 꽤 괜찮은 부자란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지. 넌 말없이 한참 서류만 바라봤어. 마치 믿기지 않는 꿈이라도 꾸는 사람처럼.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이제서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어. 내가 죽고 나면 금고를 열고 이걸 보고 네가 생각했으면 했어. 우리 아버지 생각보다 대단했구나. 그렇게 말이야. 내 눈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내가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를 꺼냈거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너에게 내밀었어. 이건 뭐예요? 너는 조심스럽게 물었지. 이건 내가 정 변호사랑 함께 만든 기부 증서다. 내 자산의 70%는 노인복지센터, 아동급식소, 노숙자 쉼터 같은 곳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어. 내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지. 나머지 30%는 너희 애들한테 간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걔들이 25살이 되기 전엔 손 못 대. 그리고 조건은 단 하나. 내가 죽기 전까지 매달 최소 한 번은 날 찾아와야 해. 한 달에 한 번. 그게 다야. 넌 결국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지. 그럼 전요? 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너한텐 네가 선택한 게 남는 거야. 넌 너희 장인 장모에게 내 집을 내주기로 했고 날 요양원에 보내기로 했지.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다 돌릴 수 있어요. 장인 장모 나가시게 하고 아버지 다시 집으로 모실게요. 아니 준호야,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늦었어. 네가 한 행동은 사과로 지워지지 않아. 그건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 내가 그동안 착각했던 거야. 넌 조용히 흐느꼈어. 어릴 때 넘어져 무릎 까진 아이처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지. 문제는 네가 내가 돈이 있는 걸 몰랐던 게 아니야. 문제는 네가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았어. 정확히 말하면 석 달 동안 너는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 대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모든 소식을 들었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화로 내게 알려주더라. 나는 여동생 영희의 집에서 머물다 결국 수도권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 조용하고 공원이 보이는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내게는 충분했지. 처음으로 아침에 허리 아프지 않고 일어났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을 차려 먹었어.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내 삶이 다시 시작됐다는 걸 실감했지. 나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 노인복지관에서 목공의 수업을 신청했고 거기서 박 선생님이라는 전직 철도 공무원을 만났어. 그도 가족에게 실망한 적이 있었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었지. 함께 공원에서 차를 마시고 근처 노인정에서 바둑도 두었어. 현우 형, 가족이 다는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마음이 닿는 사람들이죠. 그 말이 참 고맙고 와 닿았어. 또 나는 지역 아동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 밥을 나르고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일을 했지. 그 아이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은 참 따뜻했어.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나를 보자마다 할아버지 멸을 달려와 안겼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 한 아이의 엄마가 나에게 말했어. 김어르신,
아이들이 어르신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지. 참 이상하다. 내 진짜 손주들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날 반겨주다니. 그 사이 동네 소문도 들려왔어. 장인 장모는 집에서 2달도 못 살고 나갔대. 수진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매일 싸우고 부엌 쓰는 것 가지고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고 하더군. 둘은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들어온 거라 갈 곳이 없어. 결국은 월세로 작은 집을 구했다고 들었어. 그리고 너는 요양원 비용도 감당 못해서 당황했지. 처음엔 내 연금과 내 돈 조금이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 네가 전부 부담해야 했잖아. 하지만 나는 그 요양원에 있지 않았지. 동네 슈퍼 사장님이 전화로 말했어. 요즘 준호 씨가 아주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녀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떠난 뒤 비로소 나를 찾다니 그 자체가 아이러니였지. 더 웃긴 건 수진이 너에게 화를 내며 말했대. 당신 아버지가 그 땅 얘기만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창피당하진 않았을 거야. 결국 그녀가 분노한 건 날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큰돈을 놓쳤다는 사실 때문이었지. 여전히 돈이 중심이더군. 그 무렵 박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지. 현우 형, 제일 달콤한 복수는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형이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맞아. 내가 다시 웃고 다시 삶을 즐기고 내 감정을 지켜낸 것. 그게 진짜 복수였지. 이제는 매일 아침 자유롭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있어. 복지관 가고 목공예 배우고 아이들과 놀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고 누구도 내 존재를 불편해하지 않고 오히려 반겨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경청하고 웃어줘. 이게 사람이 사는 거지. 그 아동급식소에서 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을 만났어. 그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보다 조금 어렸고 남편을 여인 뒤 자원봉사를 하러 왔다더군. 말을 할 때마다 눈빛이 따뜻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잘 대해줬어. 우리는 일 끝나고 차도 마시고 같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도 했지.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 현우 씨,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지. 그 아이가 어릴 때 모습은 그립죠.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알고 있던 그 아이가 아니에요. 나는 희망 씨에게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 집 이야기, 아들의 변심, 요양원, 그리고 그날 전해진 서류들까지. 그녀는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지.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 그 후로 우리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어. 희망 씨와 나는 조용히 사랑을 키웠고 결국 석 달 전 우리는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지. 복잡한 예식도 웅장한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 어느 결혼보다 의미 있었어. 박 선생님이 증인이 되어주셨고 급식소에 자원봉사자 몇 명이 함께 해줬지. 나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꼈어. 희망 씨의 자식들은 나를 진심으로 받아줬어. 김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그렇게 밝은 모습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 누군가가 나를 감사하다고 말해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말 속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게 담겨 있었지. 내가 후원한 아동급식소에는 작은 명패가 걸렸어. 김현우 어르신의 공간,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 안에서는 200명의 아이들이 매일 간식을 먹고 나를 보면 김 할아버지, 멸우 달려와 안겼지. 난 거기서
진짜 손주보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그중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 할아버지, 나도 나중에 커서 우리 부모님 이렇게 돌볼 거야. 할아버지가 우리 돌봐주는 것처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 그 아이가 뭘 알고 하는 말이었는지는 몰라도 내 삶을 다시 정리해주는 것 같았어. 그때 깨달았어. 내 진짜 유산은 땅도 아니고 통장 속 숫자도 아니야. 그건 내가 남긴 가치였어. 그리고 지금 그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지. 그리고 준호는 지난 1년 동안 4통의 전화를 걸어왔지. 처음 3통은 유산 이야기를 좀 차분하게 다시 얘기해보자는 전화였고, 4번째는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다는 소식이었지. 아버지, 수진이 갔어요. 애들도 데리고요.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인생 망가진 사람과는 못 살겠대요. 돈 다 날리고 가족도 잃은 사람이라면서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있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 목소리는 비어 있었어. 마치 과거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 이제야 알겠구나. 나도 그런 기분 느껴봤지. 외면당하고 잊힌 기분. 그로부터 몇 주 뒤 손주들로부터 편지가 도착했어. 직접 쓴 글씨로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도 저희는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지. 12살 난 손녀가 쓴 글이었고 동생은 아래에 그림을 그려 넣었더라. 지팡이를 든 할아버지가 집 앞에 서 있고 그 밑엔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나는 그날 바로 전화를 걸었어. 얘들아, 목소리 들으니 반갑다. 할아버지는 괜찮단다. 언젠가 더 크면 너희가 원한다면 꼭 보러 오렴. 그 아이들에게는 미워할 이유가 없었어.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의 선택에 휘둘린 희생자였으니까. 할아버지, 진짜 부자예요? 응, 진짜야. 그럼 왜 우리한텐 돈 안 줘요? 왜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건 너희가 자라면서 꼭 배워야 할 거야. 나는 그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란다. 아무리 늦어도 사람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며칠 전 희망 씨와 공원을 걷다가 물었어. 현우 씨, 후회되는 건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지. 후회는 있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시간들.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를 당하며 참고만 있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더 일찍 끝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그럼 아드님은 정말 안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모습은 가끔 떠올라. 하지만 지금의 그 사람은 내가 원했던 아들이 아니야. 난 이제 내가 선택한 가족이 더 중요해. 이제 곧 75이 돼. 희망 씨와 나는 곧 이과수 폭포 여행을 떠날 예정이야. 평생 처음 가보는 일이 아닌 즐거움의 여행. 박 선생님이 얼마 전 나에게 말했어. 현우 형 처음 만났을 땐 10살은 더 늙어 보였는데 지금은 10살은 젊어졌네요. 나도 그렇게 느껴.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 언젠가 생각해. 내가 그 땅 이야기를 준호에게 미리 했더라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젠 확신해. 그때 말하지 않은 게 잘한 일이라고.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 나는 김현우라는 사람으로 살아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짐이 아닌 나라는 사람으로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곁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리고 당신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게 누구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절대 참지 마세요. 그 누구도 당신의 존재를 짐처럼 여길 권리는 없어요. 인생은 짧아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보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늦었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는 것.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가족을 얻었고, 집을 잃었지만 진짜 내 자리를 찾았어요. 돈은 떠나보냈지만 평화를 되찾았지요. 자,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버티며 살 건가요? 아니면 행복을 향해 용기를 낼 건가요? 당신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도 꼭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며 남기는 진짜 유산은 통장의 장호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흔적이니까요.